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외교안보 총책임자인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보고 누락이 교체 원인이라는 말이 나온 가운데 후임 안보실장으로는 조태용 주미대사가 내정됐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 죽창가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핵무기 관련 모든 정보 제공을 중단한다면서 미사일 시험 발사 통보도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핵탄두 숫자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대한 맞불 조치에 나선 것으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첫 재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이 당시 사무실엔 CCTV가 있어 뇌물을 받을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확인 결과 회로가 연결되지 않아 촬영 기능이 아예 없는 모형이라며 그 CCTV는 가짜라고 반박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10년 이후 미국에 제공해오던 핵무기 정보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핵탄두 숫자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대한 맞불 조치에 나선 건데요. 어제부터는 최대 사거리가 12,000km에 달하는 ICBM 야르스를 핵전력 훈련에도 동원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엔 미국의 모든 핵무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뉴스타트에 따라 이뤄지던 러시아와 미국 간의 모든 정보 이전이 중단됐다며 미사일 시험 발사 통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트는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협정으로 핵탄두를 일정 수 이하로 줄이고 핵시설을 주기적으로 사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협정은 2026년 2월까지 유효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일방적으로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Я не думаю, что есть какие-то сейчас основания для обсуждений с США тематики ДСНВ. Russia's failure to exchange this data will therefore be a violation of the treaty, adding on to its existing violations of the New START treaty. 양국의 핵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부터 ICBM 야르스 등을 동원한 핵전력 점검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12,000km인 야르스는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개별 조종이 가능한 핵탄두 4개를 장착해 지상 요격이 어렵고 핵탄두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최대 20배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아마 이 4명의 숙녀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텐데요. K-팝을 대표하는 걸그룹 블랙핑크죠. 대중음악의 역사를 새로 쓰며 국위 선양을 하는 민간 외교 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블랙핑크의 이름이 난데없이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뜨거운 쟁점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발달은 다음 달 말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미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바이든 미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입니다. 한미 유명인사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데 특히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이번 국빈 만찬은 매우 뜻깊은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걸그룹 블랙핑크와 미국을 대표하는 여가수 레이디 가가가 함께 공연을 펼치면 어떨까라는 거였습니다.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는 이미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요. 지난 2020년 레이디 가가의 노래에 블랙핑크가 참여를 하면서 두 아티스트 간의 협업이 이뤄졌습니다. 글로벌 인기 스타인 이들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무대에 선다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엄청난 외교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일은 이상하게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국가안보실이 윤 대통령의 이달 초까지
관련 보고를 최소 6차례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입니다. 안보실은 미국 측의 확답도 미룬 것으로 알려졌는데 뒤늦게 외교부 라인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된 윤 대통령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자진 사퇴 형식으로 어제 물러났는데 사실상 경질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국빈 방문의 하이라이트로 기대되던 블랙핑크 공연 문제를 허술하게 처리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진 셈이죠. 국가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이 인기 가수의 공연 문제로 물러난 이번 사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부에서는 단순 해프닝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안보실 내부에 쌓여있던 문제들이 블랙핑크 공연이 계기가 돼 밖으로 터져나왔다는 시각도 큽니다. 홍현주 기자의 기사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오후 5시 언론 공지를 통해 사의를 밝혔습니다.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는데 안보실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의 보고 누락 논란이 벌어진 지 하루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를 만류했지만 이번 논란으로 너무 많은 일이 노출돼 그대로 일을 하기엔 부담이 컸던 것 같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대광초등학교 동창이자 50년 지기인 김 실장은 정치 입문 때부터 윤 대통령에게 외교안보 분야 조언을 하며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무조건 따라가는, 추수하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역시 동등한 입장에서 소위 비핵화라든지. 후임에는 조태용 주미대사가 내정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내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주미대사로 임명됐는데 재외 공관장 회의 참석차 일시 귀국해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 대사가 곧바로 인수인계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 국빈 방문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업무 공백을 둘러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김성한 안보실장의 전격 사퇴에 민주당은 즉각 진상을 밝히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전격 사퇴에 대해 민주당은 심각한 외교 공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 의전비서관 등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이 줄사퇴한 데에는 내부 권력 다툼과 특정인의 개입 의혹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누구의 심기를 건드렸기에 줄줄이 쫓겨나고 있는 것인지, 또 누가 이들의 경질을 주도한 것인지. 앞서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습니다.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입니다. 국조요구서에는 민주당 소속 80명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참여했지만 정의당은 정상회담은 국정조사 사안이 아니라며 불참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의 위법성과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논의했는지 여부입니다. 여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와 내부 갈등으로 타들어가는 속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급발진도 이보다 더 성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의 1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고 과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169석의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거 다음 달이면 바로 이제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 이 안보실장의 전격적인 사퇴는 그 누구도 예상을 못한 그런 상황인데 이거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그 안보실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전날 같이 대통령하고 오찬을 하면서
그러한 그 추측을 불식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겨우 하루 지났는데 사퇴를 하니까 이거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사퇴의 배경에 유명한 아이돌 그룹인 블랙핑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만약에 정말 블랙핑크에 대한 보고를 안 해서 사퇴가 된 것이라면 더 큰 문제죠. 왜냐하면은 한미 정상회담은 콘서트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의제가 있거든요. 그 의제가 뭐냐면은 우선 북핵 문제 때문에 한미 간의 확장 억제를 어떻게 더 심화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이 반도체라든지 IRA라든지 미국이 자꾸 뭔가 이렇게 그 한국의 어떤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선 뭔가 이렇게 미국이 장벽을 만들려고 하는 이 시도를 제거해 줘야 되는 그 외교적인 그러한 그 과제가 있는데 예. 블랙핑크 공연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7번인가요? 보고 7번이나 올라갔는데도 보고를 안 했다라는 그 자체도 이상하거니와 만약에 블랙핑크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경질이 된 것이라면 그것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가 또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미국의 세계적인 팝스타. 이 두 가수의 합동 공연을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이죠. 질 바이든 여사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이거를 합동 공연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냈던 건데 이게 이제 보고가 안 돼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만뒀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그만뒀다는 것도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안 가지만 보고를 안 한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동맹 70주년이기 때문에 문화행사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문화행사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번외담과 다르게 문화행사를 잘하게 되면 우리의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하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근데 이건 실제적으로 정상회담의 부대 행사인 거예요. 그렇죠. 본 행사의 내용들 같은 경우는 한미 정상 간의 70주년에 지금까지 산적해 있는 문제 또는 앞으로 미래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이정표적인 어떤 내용들을 남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얘기나 언론에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 문화행사 때문에 예를 들면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보고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기밀사항이 아니거든요. 기밀사항이 아니게 되면 외교 전문상이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외교 전문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예를 들면 2급 비밀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부만 봅니다만 대통령실에 있는 외교안보 라인들은 이렇게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내용들이 무슨 뭐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 아니고 다 아는 내용인데 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도 1차장이든 2차장이든 보고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고라인에서 안보실장한테 올라갔을 거예요. 안보실장이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건 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건데 근데 안보실장만 경질성 사의 표명을 한다? 보고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면 안보실장이 1차장이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쥐고 셨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또 그다음에 이 문제가 계속 부각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질 바이든의 카운터 파트너는 김건희 여사가 돼요. 예. 그럼 오히려 이 문제가 소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또 해석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이전에 이미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의전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었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실장 이전에 또 외교비서관이 그렇죠. 사의를 표명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소위 문화행사로 얘기하는 건 이 사태를 좀 축소하려고 했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국민이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태명인데. 자, 그렇다면 뭐 다른 이유가 만약에 있다면 어떤 게 예상이 되십니까? 제 생각에는 오랫동안 누적돼 있는 갈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두 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부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비둘기파와 매파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는 정책적 갈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라크 파병을 앞두고 소위 비둘기 매파 간의 갈등이 되게 심했었어요. 예. 미국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가 있겠느냐, 수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었고 또 남북 관계란 특수성 속에서 소위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른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 이런 갈등은 어디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갈등이 안보실장을 경질할 만큼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 권력 갈등 아니겠는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흘러나왔던 얘기가 소위 김성한 안보실장과 김태호 1차장 간의 어떤 뭐 업무의 스타일이든
아니면 대통령과 관계의 문제이건 상관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자기의 주도성이라는 측면과 관련된 권력 갈등이 누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갔을 때 한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내부적인 아마 상당히 많은 경로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이 경론 과정에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줘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타당한 해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각에서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의 불화설, 자 이것도 이제 사퇴설로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얘기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나오긴 했었는데요. 일단 뭐 때문에 사임 내지는 경질되었느냐에 대해서 당사자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 얘기가 진실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놓고 추정해 보건데 일단 안보실과 비서실 사이에 긴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 사안과 관련해서 비서실과 안보실 간에 소통이 잘 안 됐다라는 불평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보실 실장과 1차장 간의 갈등인데 이거는 이제 권력과 가까이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알력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가 있고요. 비둘기파와 매파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 두 사람은 외교적으로 볼 때 추구하는 바가 거의 유사해요. 한미 동맹파이고 또 일본이 중요하고 또 그런 쪽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력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바이든을 만났을 때 바이든이냐 난리맨이냐 가지고 또 한동안 갈등이 있었고 또 UAE 방문해가지고 UAE의 적은 이란이다 그래가지고 또 이게 논란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알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대통령과 실장 간의 외교와 관련해서 완전히 의견 일치가 됐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안보실장이나 차장의 경우는 그래도 외교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매파라 하더라도 현실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한계라든지 또는 돌파구라든지 이런 걸 고민하지만 대통령의 입장은 그거보다 훨씬 단순 명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좀 의견이 안 맞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좀 유감인 것은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 의전 비서관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얼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외교비서관 그리고 심지어는 안보실장까지 이렇게 이제 교체가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되면 이 중요한 외교 사안을 앞두고 과연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물론 뭐 권력 갈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보고 누락에 의한 미국 측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항의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 측에서 한 5차례, 7차례까지 이제 항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문책성이 인사가 됐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특히 안보실장 후임으로 이제 조태용 주미대사가 이제 내정된 것으로만 봐더라도 그만큼 미국을 좀 신경 쓴 인사가 아니겠느냐. 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미 정상회담 매우 중요한 상황이죠. 우리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 억지를 어느 수준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일관되게 이 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안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도 개선하는 것이고 저희 미국을 통해서 확장 억지력도 확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마지막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곳이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건 맞습니다만 저는 만약에 보고 내용 자체가 저희 문화행사라고 얘기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화행사를 5번 정도 보고를 미국에서 우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진전된 내용이 없었다.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안보실장이 사의를 표명한다라고 얘기하면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한국의 국가안보실장, 그러니까 외교안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가안보실장이 상의를 표명했다? 이건 매우 안 좋은 외교적인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원인과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일종의 미국이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소위 한국을 압박하게 되면 국가안보실장도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 내부의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이 제가 볼 때 그 문제로 안보실장을 뭐 예를 들면 문제되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건 외교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교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통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풀어가면 되는 문제이지 왜 5번 보고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 당신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오롯이 내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이 문화 행사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누적돼 왔던 소위 외교안보실 내부의 문제 또는 외교안보실과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비서실 라인 간의 갈등이 매우 강하게 갈등을 빚어오다가 어느 순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고리를 끊지 않게 되면 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김성한 안보실장이 이제 사의를 표명한 한 얘기입니다. 저로 인한 논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큰 논란이에요. 저로 인한 논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논란을 밝히지 않게 되면 계속 그 저로 인한 논란이라는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빨리요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한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좀 빠르게 이 논란을 갖다가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제일 억울한 사람은 뭐 블랙핑크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그 조태용 현 주미대사의 내정 인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자 보시기에는 이 조태용 주미대사가 차기 안보실장에 내정이 된 데는 이 대통령실에 어떤 의중이 좀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당장 한미 정상회담 해야 되는데 그 소위 적절한 그런 조율과 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주미 대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미국 대사를 지금 안보실장으로 하고 또 외교 차관을 지금 주미 대사로 보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돌려막는 형식으로 지금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미 대사니까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그 피드백이 잘 이루어졌을 거라는 그런 대통령실의 판단이 작동했다라고 보고요. 예. 이거를 지금 그 블랙핑크 행사 관련해 가지고선 미국 측에 항의가 있었다고 만약에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설명했다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렇겠죠. 다른 것도 아니고 문화 행사 관련해서 미국 측이 항의를 해갖고 대통령 실장을 바꿨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얘기가 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뭐 현대판 4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누군가가 그렇게 설명을 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저로 인한 논란이라고 김성한 실장이 말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핑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논란에 대해서 지금 드러난 게 없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미국 측의 항의라는 것이 아마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한번 물어는 봤겠죠. 왜냐하면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소위 천안문 막루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양쪽에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예. 근데 그게 바로 2차 대전 전승절 기념이었거든요. 이게 미국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황당할 일이에요. 한미 동맹 관계인데. 그래갖고 우리 내부에서 저 미국이 아마 엄청나게 항의했을 것이다 하면서 우려를 했어요. 한미 동맹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오히려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도 그런 식으로 외교를 그렇게 막 가볍게 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적어도 미국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미국 측의 항의라는 말 더 이상 안 썼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조태용 이제 안보실장으로 이제 임명을 하는데 이 대통령의 외교가 말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그 방패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는 대일 외교도 그렇고 대미 외교도 그렇고
놓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사람을 하나 좀 세워둘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요번에 대일 외교에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과거에 다 그랬어요. 노태우 때도 그랬고 김영삼 또 심지어는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 외교에 있어서 소위 뭐라 그럴까요?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야만 나중에 책임을 질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의 외교는 대통령이 모든 바람을 그냥 직격해서 맞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번에 조태용 안보실장이 임명된 김에 그런 식의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하는 그런 희구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소식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를 놓고 이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 탓이라면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입니다.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일본의 도발에 맞서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제 제출했어요. 정의당은 동참을 하지 않았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목적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안이 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유가 왜냐하면 한일 정상회담을 잘하셨으면 국정조사 요구를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보게 되면 적어도 대통령 스스로가 영업사원이라고 말씀하시고 한일 관계 개선을 해서 결단을 했다고 내려가셨는데 그래서 많은 보따리를 가지고 간 거 아니겠어요? 일본에 대해서 제3자 대의변이 하겠다고 얘기했고 향후에 구상권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지소미아 다양한 부분들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건 뭐냐면 반도체 관련된 3대 어떤 품목에 대해서만 수출 금지를 갖다 해제하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럼 좀 기다려봐라라고 얘기했는데 기다려봤더니 지금 외무상이 강제징용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역사 교과서 왜곡을 통해서 독도는 고유한 자기들의 영토라고 얘기하는 상황.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소위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후쿠시마 오염수가 진짜 방류하게 되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 독도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헌법적 또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영토를 수호해야 되는 것이니까. 거기다가 예를 들면 주권 문제인데 우리 헌법에 의하면은 3.1 자주독립 만세운동을 이어받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해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한일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야당이 하겠다. 근데 이 문제를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국정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교섭단체 간의 협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막을 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렇다면 청문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청문회는 비공개를 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좀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자리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나 정부가 두려워하지 말고 소통을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국정조사까지 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 민주당 정권 하에서도 국정조사 정상회담의 내용을 국정조사에서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 당시에 정무수석이 일갈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가지고 원전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냐. 그 당시 도보다리에서 왜 USB를 건네주고 해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있어서 2021년인가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적이 있어요. 국민의당과 함께. 그랬을 때 최재성 정무수석이 정상회담에서 오갔던 얘기를 무조건 공개하면은 나라가 무엇이 되겠는가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정조사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일 외교와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또 어찌됐든 간에 뭐 민주당에서 그걸 의도하든 하지 않았든 간에 이 대일 외교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것도 부정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한일 정상회담 후에 또 교과서 문제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국민들이 부글부글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독도 문제도 그렇고 초등학교 교과서와 관련해 갖고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도 뭐 동원이라든지 참여라든지 이러한 언어 도단의 용어를 써가면서 자신들의 만행을 그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갖고 외교부에서 대사를 불러갖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대사 대신에 아마 이제 공사가 왔던가 그랬는데 그런 지적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갖고 가뜩이나 지금 부글부글하는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일본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나오는 무책임하게 나오는 일련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쭉 한번 정리를 하고 명쾌하게 그래서 지금 국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 그리고 야당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하겠다. 야당에게도 알려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일련의 어떤 그런 행동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서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아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결국은 일본은 아랍의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개가 짖어도 마차는 달린다. 아무리 뭐 옆에서 해도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 이건. 예, 보신 것처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다시 주장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면서 간신히 물꼬를 튼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봤을 때 도대체 일본이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도대체 왜 저러는 겁니까? 사실 뭐 역사 교과서는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예. 뭐 사실 학습 지도 요령이 정해지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검정 신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검정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인데요. 사실 뭐 항상 이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이제 나오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러한 역사 교과서 검정 문제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부각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일본이 이 한일 정상회담이랑 한일 관계를 좀 생각한다면 발표 시기를 한 몇 달 정도 뒤로 미루는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교과서 검정이라는 것 자체가 정해진 일정이 있고요. 또 일본 사회 자체가 어떤 스케줄대로 가는 거에서 변경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우리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해진 수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독도가 일본의 그냥 영토가 아니고 고유 영토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고유라는 거는 옛날부터 예전부터 우리 땅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렇죠. 고유라고 하는 의미는 한국이나 뭐 다른 국가가 점령한 적이 없는, 즉 일본이 처음부터 소유했었던 이제 영토라는 의미인데 사실 일본 내에서는 고유 영토론에 대한 비판의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꼭 한국 영토라는 의견은 아닌데 일본 학자들도 일본 정부의 고유 영토를 그동안 비판을 하면서 이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베 정권 이후에 이런 고유 영토라는 것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주장이 교과서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보면은 뭐 우리나라는 당연히 우리 땅이니까 뭐 더 이상 뭐 할 말이 필요가 없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이 독도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뭐 이야기도 하고 뭐 틈만 나면 뭐 자기들 땅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뭐 교과서에 뭐 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도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이어오고 있는데 일본이
독도에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1600년대 일본 네. 사람들이 이제 독도를 거치면서 예. 어업 활동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 한국 땅이었는데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시마네 현에서 2005년에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면서 그랬죠. 사실은 지방 차원에서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일본 정부가 현재도 정무관을 다케시마의 날에 이제 파견을 하면서 네. 이제 정부 차원으로 격상이 됐고 또 아베 정부에서 역사 문제 그리고 이런 영토 문제에서 일본의 이 국가주의적인 이런 입장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국가 차원으로 점점 더 발전되어 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독도 영유권 문제도 있는데 강제징용 부분에선 강제 표현을 삭제해서 강제성을 약화시켰습니다. 결국 이제 과거사 문제들을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 뭐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건 계승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식민지 지배를 직접적으로 사죄한 적이 있고요. 예. 또 2010년도 간담화를 통해서도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아베 정부 들어서서 2015년도에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을 네. 통해서 이제 아베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때 얘기했던 것이 앞으로 사죄는 후속 세대들이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약간 퇴색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 왔고 현재 자민당 내에서 아베파를 중심으로 하는 이 보수 우파 세력들이 역사전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즉 역사 전쟁인데요. 역사전을 통해서 중국이나 한국에게 절대 지금과 같은 아니 기존에 있었던 역사적으로 좀 양보하거나 물러서는 그런 것에서 절대 이제는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 그 점점 갈수록 더 국수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더 강해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당분간은 계속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기존에 있었던 일본 우익들이 얘기하는 자학사관을 그동안에 이제 스스로 낮추면서 예. 주변 국가들을 이제 배려하는 그런 역사관이었는데요. 예. 이것을 이제 거의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국가, 영토, 주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런 약간은 내셔널리즘적인 그러한 역사관이 앞으로 지배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대승적 결단을 뭐 내세우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좀 기대했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할까요? 우리 정부도 좀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처럼 뭐 대사 대리를 불러서 항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요.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강력하게 잘못된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항의를 해야 되고요. 또한 이것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과 협업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북아 역사재단 독도연구소가 지금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런 연구소가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의 독도연구소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독도연구소에 다양한 지원 확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역사의 사실에 대해서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그 시장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이제 일본이 국수주의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강해질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뭐 4월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조금 유하게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치에 있어가지고 선거 이슈에서 외교, 한일 관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시 경제 상황,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있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경제 상황에 관심이 있지 한일 관계라든가 뭐 외교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어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거 끝나고 나중에 그 한일 정상들이 다시 만났을 때 기시다 총리가 뭔가 뭐 사죄의 발언을 한다거나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베 정부 이후에 하나의 이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어떤 과거사적으로 사죄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이번에도 어떤 표명이나 어떤 단어에서 조금 더 얻어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가 진전이 된다면 조금 더 진전된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다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실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고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이 5.18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겠다면서 광주로 향했습니다. 네, 전 씨는 내일 5.18 유족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경찰서를 나섭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공항에서 체포된 지 38시간 만입니다. 경찰은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각종 마약들을 사용한 걸 인정했습니다. 당일날 나오는 결과로는 다 음성이 나왔는데요. 더 자세한 검사 기록은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전 씨는 석방 직후 곧바로 광주로 가 5.18 민주화 운동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일단 가서요. 그 다음에 재단 측에 연락을 드려서 언제 방문이 가능한지 여쭙고. 자정을 넘겨 광주에 도착한 전 씨는 숙소 앞에서 사죄의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의미 있는 기회이고 순간인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분들께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그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최대한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전 씨는 내일 5.18 유족 단체와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금요일 날 단체분들과 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고요. 내일은 여러분들을 뵙기에 앞서서 저 스스로도 조금 더 공부할 기회를. 앞서 5.18 기념재단과 5.18 유족회, 부상자회 등은 전 씨가 원하면 5.18 민주묘지 방문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만남이 성사될 경우 전두환 일가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만나 사죄한 첫 사례가 됩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광주광역시 월산동의 한 모텔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투숙객 등 10명이 구조됐고 7명은 별도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자 중 일부는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지하 노래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이래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합니다. 유 전 본부장은 내일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고 김문기 전 처장과 이 대표의 관계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내일 법정에서 마주합니다. 대장동 사건이 터진 뒤 첫 대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첫 번째 증인인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법정 안에서 나중에 이제 다 증언하겠습니다만 2인 카드 2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호주 출장을 갔을 때 동행한 인물로 숨진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주장에 배신감을 느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내일 재판에서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한 신문만 진행됩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측 반대 신문은 다음 달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의 첫 재판에서는 성남시청에 설치된 CCTV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이 사무실에 CCTV가 있는데 어떻게 돈을 받냐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검찰은 해당 CCTV가 작동하지 않는 가짜라고 반박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1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시장실로 찾아와 뇌물 주려는 사람이 많다며 집무실과 비서실에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 줬다는 거짓말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달고 광고를 했던 거예요. 정진상 전 실장 측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13년 명절 떡값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
이 CCTV를 언급하며 부인했습니다. CCTV는 녹음이 되고 자기 사무실은 시장실 앞 열린 공간이어서 뇌물을 주고받는 게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전 실장 사무실 CCTV는 선이 연결되지 않은 모형이고 관리 번호도 없는 가짜라고 맞섰습니다. 게다가 정 전 실장 사무실 유리창엔 불투명 시트지가 붙어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도 검찰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대국민 사기극 중에 하나가 난 시장실에다가 CCTV를 뒀다. 그게 사실은 가짜 CCTV거든요. 이 대표 측은 이미 언론에서 CCTV 작동 영상이 보도된 적이 있다며 유동규의 아무 말 대잔치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예, 이 전해드린 대로 정진상 전 실장의 첫 재판에서는 성남시청의 CCTV 진위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저희가 준비한 이제 성남시청 CCTV 자료화면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이 이 정진상 전 실장이 주장한 성남시청에 달려있는 CCTV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검찰 얘기로는 저 CCTV가 작동도 되지 않는 가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씨 주장도 CCTV는 모형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 근거로 정진상한테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사무실에도 만약에 CCTV가 있다라고 하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거 시장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정진상 씨가 저거 작동 안 하는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유동규 씨의 주장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치부하기가 좀 어려운 게 첫 번째로 이제 모든 그 관공서에는 기물들에 대해서 관리 연번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없었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회로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촬영도 불가능했고 그러니까 CCTV가 촬영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직원들이 성남시청의 직원들이 CCTV 대신에 휴대폰으로 직접 촬영한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검찰에서 이러한 그 성남시청 비서실 직원들의 진술을 이미 확보를 갖다가 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 CCTV는 검찰과 유동규의 주장대로 가짜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법적으로 중요한 거는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CCTV가 있었고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진상 씨 측의 주장이니까 정진상 씨 측이 이러한 반박에 대해서 재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셨지만 성남시청 시장실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공기관의 CCTV 설치가 가짜였다면 이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공공기관에 CCTV를 설치하는 그게 모형이다. 라고 해서 죄가 되지는 않아요. 또한 이제 실제 CCTV를 설치하면 좋은데 비용 측면이라든가 또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 모형이라도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전혀 죄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실에서 CCTV가 작동하는 것들이 과거에 기사화돼서 영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CCTV가 성남시장실에는 작동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이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성남시장실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실과는 좀 무관한 얘기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실제 이제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있던 비서실에 CCTV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CCTV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다른 비서진들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뇌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주장은 정진상 씨한테 굉장히 유리한 주장인데 검찰이 이걸 가짜다, 모형이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CCTV가 작동이 됐고 그래서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향후에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여기 등장하는 CCTV가 이제 두 개잖아요. 하나는 시장실 CCTV고 또 하나는 이제 비서실 CCTV인데 정진상 씨가 재판에서 얘기하면서 CCTV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하는 거는 이제 비서실 CCTV를 그렇죠. 얘기하는데 네네. 검찰이 확인했잖아요. 작동이 안 하는 네네. 거는. 그리고 정진상 씨 측이 얘기하는 언론 보도에서 작동이 됐다고 하는 CCTV는 또 시장실 CCTV고. 네네. 그래서 만에 하나 어떤 언론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보도가 됐다면
뭐 오늘 중으로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정진상 그 변호인 측에서 그 영상을 공개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년 전 영상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정진상 씨가 시장은 아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실 CCTV는 제가 봤을 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예. 정진상 씨가 근무했던 장소가 비서실 앞에 무슨 정책실 뭐 이런 거였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 있는 CCTV가 제대로 작동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인 그 비서실 CCTV는 확인했을 때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확인이 된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보고 확인을 했다라기보다는 10년 전에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아 그거는 가짜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짜 CCTV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도 뭐 시작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CCTV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모형이라고 할지라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 수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고요. 또한 이 뇌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2013년도, 14년도에 정진상 실장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수사가 될 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정진상 실장에 이게 유리한 증거이지 뇌물을 입증하는 증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았고 그 당시에 자신을 비추는 CCTV가 있었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진상 씨가 이제 이게 10년 전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직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일부는 CCTV가 모형이고 일부는 또 진짜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바뀌면서 CCTV가 바뀌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서 검찰 주장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이제 검찰 주장 예. 탄핵 말씀이 나와서 말씀인데 이제 어제 그 재판 중에서 이제 검찰이 한 얘기 중 하나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 네네. 이 CCTV 이야기가 나왔었고 당시에 이제 검찰이 이 정진상 씨 측의 CCTV 주장을 탄핵을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변호인 측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진상 씨 측 변호인이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정진상 씨 측에서 재판 참 못한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주장을 했고 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구속이 된 다음에 구속적 부심도 했거든요. 예. 똑같은 주장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 채택이 안 됐는데 또 이제 본 재판 이번이 첫 번째 공판 기일이었어요. 또 이야기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네. 공범이 자백을 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그 신빙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백이 예컨대 틀렸다라고 주장을 갖다가 하려면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반박이 뭐냐면 CCTV가 있었는데 CCTV 밑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받고 할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식의 반박이었는데 그 반박이 틀렸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공범의 자백, 유동규 씨가 정진상 씨한테 돈을 줬다라고 하는 유동규의 자백에 신빙성이 훨씬 더 강한 신빙성을 부여하는 그런 효과가 벌어지는데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또 이렇게 주장을 갖다가 하는 것이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진상 전 실장 관련한 첫 재판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열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첫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제 새로운 증언을 내놓을지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유동규 본부장이 뭐 매일같이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특별히 새로운 증거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골프를 쳤다는 것 자체는 사실관계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뭐 다른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분이 이제 기억이 못했다,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허위 기억 공표죄인데 이걸 허위 사실 공표죄로 포섭해서 예.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한 정진상 씨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CCTV 문제도 이건 구속적 부심에서 확인이 되거나 영장에서 확인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사건을 보고 구속 사유가 있을지 구속할 필요성이 있을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과 주장과 같이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진상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주장은 사실관계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네. 있을 재판 관련해서 이 이동규 씨가 사실 뭐 이재명 전 시장 시절에 측근으로 좀 분류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등을 돌린 이후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둘 사이에 어떤 뭐 재판정 내에서 뭐 물론 말싸움을 하지는 않겠지만
좀 뭔가 모양 기류가 흘릴 것 같은데 좀 예상되시는 게 있으십니까? 글쎄요, 뭐 말싸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매우 흥미로운 그런 재판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 대권주자, 행정가, 경기도지사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 만났지 않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수천만 명 만났을 거예요. 수백만 명을 넘어서 가지고 수천만 명을 만났을 텐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만난 그 수천만 명의 사람들 중에 호주에서 골프 치고 같이 요트 탄 사람은 제 생각에는 김문기 씨가 유일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기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유죄냐 무죄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죄라도 벌금이 90만 원까지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렇죠. 100만 원만 넘기지 않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냥 바득바득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갖다가 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아 이게 정치적인 영향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벌금 한 90만 원 정도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끝까지 반성 안 하고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벌금이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집행유예 실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이재명 그 대표 측에서는 전략을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골프 여제 박세리가 국민체육진흥공단 홍보대사에 위촉됐습니다. 박세리는 앞으로 1년 동안 공단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국민의 스포츠 참여를 장려하고 스포츠 인재 양성과 스포츠 산업 육성 등 공단 사업을 알리는 데 앞장설 예정입니다. LPGA에서 통산 25승을 거둔 박세리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LPGA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권도형 씨에 대한 신병 쟁탈전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인도 청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몬테네그로에 구금 중인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 경쟁은 현재까지 미국과 한국 2파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Ova dva lica od strane Republike Koreje, dok su izručenje do Hyong Kwona zatražili Sjedinjene Američke Države.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청구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한 발 빨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러 나라가 동시에 한 명의 피의자에 대해 인도를 요청할 경우 범죄의 심각성이나 범죄자의 국적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도 주요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사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국내에 있는 등 유리한 정황이 있다면서 피해자 우선 변제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형기를 복역해야만 인도가 가능하다고 한 만큼 권 대표의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꽃밭이 아름답게 조성된 이곳은 전라남도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개막을 이틀 앞두고 있는데요. 10년 만에 열리는 박람회장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초록의 잔디와 세계 여러 나라 정원들이 조성된 이번 행사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행사장은 인공으로 조성된 정원뿐 아니라 언덕과 하천, 갯벌에서 바다까지 이어진 산책 코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 행사로 미리 다녀간 관람객들은 예쁘게 잘 꾸며진 정원에서 봄나들이 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열리는 7개월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도심권 그리고 세계적인 연안습지인 순천만에서 열립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는 순천만이 버려진 땅이었다고요? 네. 1992년까지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가 쌓이던 순천만을 시에서 골재 채취 공사를 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이루어진 곳이 사람들이 좋아하던 갈대숲 부근이어서 제보로 공사는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의 서식지로 알려지면서 순천만은 체계적인 생태보존의 노력으로 보호와 관광을 함께 성공시킨 사례가 되었습니다. 네, 자연을 살리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앞으로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8.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21도까지 올라서 5월 초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더 올라서 토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25도에 달하겠는데요.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이 따뜻한 날씨를 맘 놓고 즐기기에는 먼지가 말썽입니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과 영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광주와 전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대전과 광주, 대구 24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